안녕하세요 여러분. 19차 시 학습노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방자치에 대한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번 수업의 주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 과제예요. 우리나라 지방자치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보완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 하에서 주민들은 지역의 정치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 참여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선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뽑는 선거를 지방선거라고 해요. 줄여서 지선이라고 하거든요.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참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참여해서 지방정치를 이끌어 나갈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함으로써 지역의 정치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제도들을 볼 건데, 나머지 제도들을 보기에 앞서서 복습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민주정치는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다고 했었죠. 근데 이 대의제에는 여러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 직접민주제의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직접민주제의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기억나죠? 적어보자면 국민투표가 있었고, 국민 소환이 있었고, 국민 발안이 있었습니다. 벌써 잊어버리진 않았죠?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에 국민 투표를 채택하고 있고 국민 소환과 국민 발안은 도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갑자기 이걸 왜 복습을 하냐? 주민 참여 제도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국민 투표를 지역에 도입한 것이 주민 투표고요. 그리고 국민 소환을 지역에 도입한 것이 주민 소환이고, 그리고 국민 발안을 지역에 도입한 것이 주민 발안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이 세 가지 제도를 모두 도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내용을 각각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국민투표는 뭐였냐면은 헌법을 개정하거나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국민투표라고 했습니다. 주민투표는 비슷해요. 주민투표는 뭐냐면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를 주민투표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민소환이 뭔지 볼게요. 국민소환이 뭔지 기억나나요? 국민소환이 뭐였냐면은 선거로 뽑은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들의 투표로 파면시키는 거, 물러나게 하는 것이 국민소환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지역에 적용을 한 게 주민소환이라고 했죠. 주민소환은 뭐냐면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해임시키는 것을 주민소환이라고 합니다. 쉽죠? 그다음에 이제 국민발안을 또 먼저 복습을 해볼게요. 국민발안은 국민들이 직접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을 국회에 제안하는 것을 말했어요.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있지 않다고 했었죠. 근데 이 국민 발안을 지역에 도입한 것이 주민 발안입니다. 주민 발안은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고 또는 개정하고 또는 폐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이 주민 발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을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도는 주민참여예산제예요. 지역에서도 예산을 짠다고 했었죠. 그 예산을 짤 때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 짜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외에도 주민감사 청구, 주민청원 같은 게 있어요. 감사는 지방의회가 지방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었죠. 그 감사를 주민들이 직접 청구할 수가 있어요. 지방의회에 대해서. 그게 주민감사 청구고, 청원은 배웠던 거죠. 청원권 배웠죠? 지방자치단체에게 어떠한 것을 해달라고 문서로 요구하는 것이 주민청원입니다. 네, 여기까지 다양한 주민참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자료 3가지를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료만 보고도 어떤 문제점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먼저 첫 번째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우리나라 지방 재정 자립도와 지방세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자료입니다. 먼저 재정 자립도가 뭔지 알아야겠죠? 밑에 뜻을 보도록 할게요. 재정 자립도란 무엇이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여러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돈 쓸 일이 많겠죠. 그 돈을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돈을 얼마나 스스로 벌어들이고 있냐를 보여주는 지표가 재정자립도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돈은 어디서 들어오냐면은 지방세라고 해서 지방에서 걷는 세금이 있어요. 거기서 얻거나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돈은 자기들이 스스로 벌어들인 지방세 또는 중앙정부가 지원한 돈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네, 그럼 이제 위에 그래프를 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그래프가 재정 자립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봤더니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53.7% 정도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머지 46.7%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거죠. 알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53.7%까지 올라가게 기여한 것은 경기도의 역할이 컸어요. 경기도가 무려 70%나 스스로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보면은 전부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냐면 우리나라 지방세 비중, 그러니까 전체 세금에서 지방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가 지방세 비중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우리나라는 맨 밑에 있어요. 맨 밑에.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지방세 비중이 매우 낮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 비중이 낮다 보니까, 즉 스스로 벌어들이는 돈이 적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앙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게 왜 문제인 걸까요? 중앙정부 지원이 왜 문제가 되냐? 자, 여러분이 성인이 되면 느낄 건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나이를 많이 먹어도 완전히 독립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대학교만 가면은 부모님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매우 자유롭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안 벌고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고 또 부모님 집에서 살고 또 부모님이 해준 음식을 먹잖아요. 대학생이 돼도 독립을 못하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돈을 받는 순간 부모님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부모님한테 계속 저항만 하잖아? 그럼 돈줄이 끊겨. 그럼 나는 음식도 못 사 먹고 옷도 못 사 입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도 분명히 느낄 건데 그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인 거죠. 중앙정부의 돈에 의존하게 되다 보면은 중앙정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뭔가 독자적으로 혼자 하려고 해도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돈을 주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말 한마디에 많은 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 지원이 왜 문제냐?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지방자치단체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지방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라고 해놓고 사실은 자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상황이. 이해가 되죠?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그래프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투표율을 비교해 놓는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래프가 지방선거, 지선 투표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딱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대선 투표율이 훨씬 높죠. 대선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지금 77.2%, 가장 최근에 한 게 77.2% 투표율이 나왔거든요. 근데 반면에 지방선거 투표율을 보면은 가장 최근에 한 게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장 낮을 때는 절반도 안 한 게 보이죠? 48.8%였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역 주민의 지역 정치에 대한 참여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참여가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뽑힌 사람들이 지역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이 지역 주민들 지방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신경도 안 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주민 의사와 무관하게 정책이 결정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정치 참여를 열심히 해야겠죠. 네, 이게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님비와 핀피 현상입니다. 자, 님비 뭔지 아나요, 여러분? Not in my backyard를 줄인 말입니다. 이거 해석할 수 있죠, 여러분? 내 뒷마당은 안 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핀피가 뭔지 아나요? 핀피는 Please in my front yard를 줄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내 앞마당에 놔둬줘 라는 뜻이죠. 이거는 선호시설을 모두가 유치하려고 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이 님비와 핀피 모두 지역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지금 그림을 보면은 가족 추모공원 안 돼, 하수처리장 안 돼, 우리 지역 건드리기만 해봐라 라고 되어 있죠. 가족 추모공원이나 하수처리장은 소위 말하는 집값을 떨어뜨리는 혐오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은 이 혐오시설이 자기 지역에 생기는 것을 반대하죠. 이걸 님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놀이공원을 우리 지역으로 그리고 이 다른 지역 주민들도 우리 지역이 더 적합하다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놀이공원은 흔히 소위 말하는 집값을 올리는, 땅값을 올리는 선호시설입니다. 선호시설이다 보니까 모든 지역 주민들이 다 자기 지역에 유치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걸 핀피라고 합니다. 네, 이런 지역이기주의 문제는 왜 문제일까요? 서로 나쁜 시설은 안 가져가려고 하고 좋은 시설은 가져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겠죠. 지역 간의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은 사회 통합이 저해되고 국가 질서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여러 문제에 대해 알아봤는데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봤던 문제는 독자적 재원 부족으로 중앙정부의 경제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였던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가 떨어진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였냐면은 중앙정부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을 하다 보면은 중앙정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방이 스스로 뭔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들 정도만큼 지방세 비중을 높여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죠.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대통령 선거율과 지방 선거율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알아냈던 것이죠. 지역 주민들이 지역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지방행정이 주민의 의사와 어긋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져온다고 했었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방 정치에 참여를 해야겠죠. 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점 볼게요. 세 번째 문제점은 지역 이기주의였습니다. 님비랑 핀피 기억나죠? 이 지역 이기주의 문제는 지역 간 갈등을 발생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을 저해시키고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점을 가져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단 개인적으로는 지역과 사회 전체의 이익의 조화를 고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겠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정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분쟁 조정을 위한 제도나 절차를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마지막 네 번째는 아까 본 거는 아닌데 하나 더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되는 사무가 굉장히 많은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는 크게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국가사무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예요. 그러니까 위임이 맡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사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중앙정부에서 시킨 업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중앙정부에서 시킨 업무가 국가사무입니다. 그리고 지방사무는 뭐냐면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해서 진행하는 업무를 지방사무라고 해요. 그럼 국가사무보다는 지방사무가 많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중에 국가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실질적인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 방안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좀 더 확대해서 지방 분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사무의 비중을 높여 지방정부가 좀 더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뭔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이해되었나요? 잘 정리해 주세요. 자료랑 함께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제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수업을 끝으로 2단원이 또 마쳤어요. 한 단원이 끝나면 우리 수행평가 진행하는 거 알죠? 네, 다음 등교 첫 수업부터 바로 이제 2단원 수행평가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단원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2단원에서 배운 개념이 들어있는 신문기사를 찾은 후 스크랩 활동을 진행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단원에서 배운 개념이 들어가 있는 신문 기사를 찾아서 저번에 했던 것처럼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복습 잘 하고 오늘 배운 거 과제 수행해 주세요.